23년에 꼭 알아야 할 증여상속 절세 플래닝 변경 규정 정리라고 했는데요. 보시죠. 주로 한 5가지 정도를 논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3년도에 변경된 그런 수치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 간단히 보고요. 그리고 또 연방법이라는 게 꼭 세법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미국에서 경제 활동을 하면서 회사를 설립하고 그걸 통해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공유하려고 하고, 그리고 23년에 캘리포니아, 제가 또 캘리포니아 거주자이다 보니 사실 타주 내용도 많이 다루고 싶은데 앞으로는 좀 감안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가장 루틴하게 다루는 일이다 보니까 캘리포니아 관련 세법 변경 사항을 또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트러스트에 있어서 특히 우리가 인컴 텍스 플래닝 차원에서 세율이 높은 그런 주에 거주하는 분들이 과세 부담이 없는 타주의 트러스트를 세워서 이 주소득세를 피하고자 하는 그런 플래닝들을 많이 하신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중요한 어떤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또한 살펴보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2023년에 우리가 하면 좋겠다 생각되는 그런 증여상속세 절세 플래닝이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조금 깊이 있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는데 최대한 그래도 쉬운 방식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요. 2023년도에 연방세 면에서 증여상속세가 변경된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은 뭐냐? 우리가 연간 면제액이라는 게 있어요. 증여세 연간 면제액. 그 말은 우리가 미국에서 증여를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방식이 증여자를 기준으로 부담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미국에 거주자면 평생에 걸쳐서 증여 또는 상속할 수 있는 그 금액이 있는데 그건 이제 증여상속세 평생 면제액이라고 하는 그런 컨셉이죠. 그게 1200만 불에 달해요. 굉장히 높은 금액이죠. 왜냐하면 내가 한 개인으로서 평생 동안 가지고 있는 재산이 1200만 불이 넘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재산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자산인 거니까 굉장히 큰 금액인 거고요. 많은 경우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겠으나 어쨌거나 지금 현행 법상으로는 1200만 불인데 이게 작동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매년 누군가에게 증여를 하는데 그 증여액을 다 누적해서 라이프타임에 걸쳐서 얼마가 쌓이느냐에 따라서 그 1200만 불보다 낮으면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고 높으면 넘으면 부담을 한다라는 건데 여기서요 또 더 중요한 건 뭐냐. 증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받는 사람들 이제 수증자라고 얘기하죠. recipient인데 recipient 1인당 이번에는 이제 금년에는요 17,000불이 됐는데 17,000불까지에 대해서는 아예 비과세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제 아들에게 10만 불을 증여했다라고 칠게요. 금년에. 그러면 아들이 받는 사람이잖아요. 수증자죠. 그 수증자가 17,000불까지 받는 증여 금액에 대해서는 아예 비과세로 인정을 하겠다라는 뜻이니까 내가 지금의 이 아들에게 금년에 10만 불을 증여하는 행위와 관련해서 과세 대상 증여로 인정받는 금액은 얼마다? 10만 불 빼기 17,000불에서 83,000불만이 택서블 한 기프팅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 83,000불이라는 것을 평생 동안 내가 면제받을 수 있는 그 금액 있잖아요. 1200만 불. 거기를 까나가는 대로 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사실 이렇게 1200만 불 같은 큰 금액으로 따지고 보면 뭐 연간 면제액이 뭐 그렇게 의미 있겠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이 첫째는 이 1200만 불이라고 하는 증여세 평생 면제액이라는 것이 일시적입니다. 일시적인 것이고요. 일시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얼마 전이라고 하긴 그렇습니다만 1990년대, 2000년이 되기 전까지는요. 그게 한 30만 불, 40만 불, 50만 불이었었고요. 2010년도까지만 해도요. 100만 불 좀 더 되는 그런 수준이었었어요. 그러던 것이 2011년도, 12년도에 500만 불로 늘어나고 그리고 지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2017년도에 그게 또 2배로 올라가서 1000만 불부터 이제 인플레이션 조정이 돼서 지금 현재 1200만 불이 된 건데 이게 선셋 룰이라고 해서요. 세법 개정이 없으면 26년 1월부터는 끝나요. 그러니까 2025년까지만 유효한 라이프타임 익셈션이고요. 평생 면제 금액인 거고요.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거는요. 지금은 그렇게 안 됐지만 작년에도 그와 같은 시도가 있었고요. 움직임이 있었고요. 뭐였냐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공약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정권을 가져오고 그리고 상하원을 장악했을 때
우선순위로 우리가 통과시키고자 하는 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상속세, 증여상속세의 라이프타임 익셈션 금액을 다시 원상태로 돌리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었어요. 이건 너무 말이 안 된다. 뭐 사실 정치적인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이 안 되는 것도 맞죠. 증여상속세가 아예 없으면 모를까. 뭐 아예 없는 나라들도 있잖아요. 근데 있는데 유명무실하지 않습니까? 이게 천몇백만 불이면은 개인당, 게다가 이제 한 하우스홀드, 가구를 놓고 보면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이게 2배로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한 가정의 다음 세대로의 증여 대상 또는 상속 대상 자산이 2,400만 불, 2,500만 불이 넘는 집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이게 현실적이지 않은 법이다라는 것은 동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배경에서 언제라도 이거를 빨리 줄이는 그런 입법 과정을 하겠다라는 게 공약이었었는데 작년에는 그렇게 하진 못했어요. 뭐 다른 여러 중요한 것들이 있고 하다 보니 그리고 또한 상원에서의 그런 그 내겠내기였죠. 다수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금년에 어떻게 될지 봐야겠죠. 어쨌거나 배경이 이렇다라는 것. 그래서 평생 면제액이라는 것이 영원히 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그런 배경에서 보면 재산이 뭐 몇백만 불 선이라고 했을 때에는 이게 언제라도 법이 바뀌면 이 증여세 연간 면제액이 갖는 의미도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해야 될 것이다. 요지는 그 금액이 금년에 2023년에 17,000불로 바뀌었습니다. 작년까지 16,000이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플래닝에 대한 거 뒤이어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계속 제가 반복해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만 증여상속세 평생 면제액이요. 제가 1,200만 불, 1,200만 불 했는데 이게 원래는 1,000만 불이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인플레이션을 반영해서 올랐는데 그래서 22년에 1,200만 불이었는데요. 23년에는요. 작년에 인플레이션 진짜 높았잖아요. 그래서인지 이 금액이요. 또 100만 불이나 늘었어요. 그래서 1,292만 불이에요. 작년에 1,206만 불이었었는데 거의 1,300만 불입니다. 나의 배우자까지 감안한다면 이건 뭐 2,600만 불이니까 뭐 굉장히 큰 금액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뛰어넘는 자산에 대해서 상속세와 증여세가 부과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때 부담하는 세율은 40%입니다. 그 얘기를 드리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023년에 연방법이 바뀌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뭐 법이 바뀌는 거야 또는 새로 생기는 거야 뭐 수도 없이 많은데 제가 왜 여기에 언급을 했느냐. 세법은 아닌데요. 우리가 이거 있잖아요. 해외 자산 신고라던가 미국인으로서 미국의 거주자로서 우리가 정보 보고를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의무들이 있는데 그거를 몰라서 안 했다가 나중에 뒤늦게 알게 돼서 아이고 이걸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추가되는 내용으로서 24년부터예요. 이건 23년이 아니고 24년부터이긴 한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공유를 하면요. 뭐냐면 이름하여 Corporate Transparency Act라고 하는 거예요. CTA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내가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비즈니스 하시거나 하면 법인 소유한 분들 많잖아요. 법인이라는 것은 뭐 코퍼레이션, 뭐 S 코퍼레이션, LLC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이런 분들이 다 이제 그 오너, 그러니까 주주의 정보겠죠. 공개해야 되는 또는 보고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내의 회사들이고요. 그리고 사실 미국 내도 아니에요. 외국 회사도 포함입니다. 리포팅 컴퍼니인데요. 그리고 오너의 정보, 베네피셜 오너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베네피셜 오너라는 것이 25% 이상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미국 재무부에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24년부터 개시가 되는 거고요. 사실 이제까지는 그런 거 없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 법인 영업, 법인 운영을 하는 사람들이 뭐 얼마나 많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떤 대비가 되지 않으면 또는 대비가 된다는 게 가능할까? 뭐 24년에 시작이 된다 해도 이게 자리를 잡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 어쨌거나 우리는 주도적으로 이걸 지킴으로써 나중에 뭐 우리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겠죠. 그래서 법에 따르면 이걸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부담하는 페널티가요. 시빌 페널티라는 것은 사안이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대적으로 그런 케이스에 해당이 될 텐데요. 500불씩 해서요. 최대 10,000불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고요. 보고되지 않은 회사에 대해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형사로 갈 경우 말하자면 좀 악성인 거죠. 어떤 다른 이유로서 일부러 내가 보고를 안 했다. 몰라서 안 했다라기보다 이런 식으로 판단이 될 경우에는요. 하루에 10,000불이에요. 굉장히 큰 금액이죠. 그리고 이거는 그냥 단순히 벌금 내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악성일 경우에는 구속이 될 수도 있다라는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우리가 대비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금년 중에도 이게 정말 100만은 되지 않을까요? 이 회사들이. 그러니 이걸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또는 이게 게시가 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컴플라이를 할까라는 사실 실무적인 퀘스천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법이 이렇게 바뀌는 것은 확정이 됐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 우리가 미리 선제적으로 대비해야겠다. 그리고 혹여라도 이와 관련된 법의 시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지연된다 그러면 그때는 또 제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캘리포니아와 관련해서 이제 조금 들어가면요. 프로베이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프로베이스는 오늘도 제가 그 관련해 가지고 몇 건 이 상담을 했는데, 미국에서는 누군가가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돌아가신 분의 자산을 뭐 다른 이들에게 이제 상속을 해야 되는데, 상속이 이렇게 간단한 과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컨대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부동산이 디드라고 하잖아요. 나의 소유권을 부동산이 위치한 카운티에 등록을 한단 말이죠. 리코딩을 하는 거예요. 등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게 등기를 이제 이전해야 되는데, 그 이전을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 내가 우리 아버지가 뭐 돌아가셔서 그 집을 내가 물려받게 됐어요. 그거를 카운티에 가서 이제 디드 트랜스퍼 해주세요 라고 하면 그대로 안 해준다라는 거죠. 왜? 법원의 명령, 즉 프로베이스를 거친 최종 결정문을 가지고 와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굉장히 실무적으로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로 이어졌고, 뭐 관련된 영상도 뭐 아마도 뭐 아실 겁니다. 리빙 트러스트를 만드는 이유가 프로베이스를 피하는 것이 바로 뭐 99%의 밸류다라고 제가 얘기했던 건데, 이런 배경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은 프로베이스로 가는 자산이 사실은 규모가 있어요. 보통 뭐 10만 불, 15만 불 얘기를 하는데, 돌아가신 분, 망자죠. 돌아가신 분의 이 상속 대상 자산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에는 이 프로베이스를 거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근데 그 금액이 인상됐다라는 내용으로서 이게 18만 4,500불. 물론 이거는 지난해부터 유효한 법이었는데, 그러나 그 전에 한 16만 불 되던 것이 18만 4,500불로 바뀌었다라는 것 다시 한번 공유해 드립니다. 근데 대부분 그 이상의 재산을 가진 분들은 프로베이스이 있기 때문에 그 해당 자산을 리빙 트러스트를 활용해서 프로베이스를 피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건 또 신문에서 꽤 여러 차례 나왔죠. 여러 차례. 그러나 또한 해당되지 않는 그런 분들도 많을 텐데, 맨션 텍스입니다. 고가의 부동산에 대해 시티 차원에서요 부담하는 그런 세금이에요. 그 추가의 양도세인데요. LAC 같은 경우는요, 이제 4월 달부터입니다. 4월 1일부터, 금년 4월 1일부터 500만 불에서 100만 불 사이에 매매가 되는 그 LACT 내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추가의 4%, 토탈 밸류의 4%, 굉장히 큰 금액이죠. 만큼을 추가 세금으로 부과하겠다라는 거고요. 1,000만 불 이상의 매매가액에 대해서는 5.5%, 토탈 밸류니까 뭐 굉장히 큰 금액이 될 수 있겠죠. 추가의 세금으로 부담하도록 하겠다라는 거니까 어떤 자산 매매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요, 이걸 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미리 플랜 해놓고 여기에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겠죠. 그런 내용입니다. 또 하나 있는 것이 이 Pass-through Entity Tax Election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파트너십이라던가 LLC라던가 Scorporation에 투자를 하면 K1이라는 걸 받게 되죠. K1이라는 걸 받는다는 것은 이게 Pass-through Entity라는 거거든요. Pass-through가 뭐냐? 원래는 법인의 어떤 경제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그리고 남은 넷 인컴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남은 어떤 순이익에 대해서 내가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 때 세금을 또 내는 그런 구조란 말이죠. 근데 이걸 피하기 위해서 방금 말씀드린 LLC다, 뭐 이런 파트너십이다, Scorporation이다, 이런 구조의 경우는 한 번만 세금을 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혜택을 제공하는데, Pass-through Entity Tax라는 건 뭐냐? 우리가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원래 이 스테이트에다가 인컴 텍스를 아무리 많이 내도 이제는 그 스테이트 인컴 텍스를 부담한 것에 대해 내가 연방세의 아이테마이즈 디덕션으로 항목별 공제로 쓸 수 있는 금액이 10,000불로 캡이 씌워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연방세, 소득세, 개인소득세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번 돈에서 아이테마이즈 디덕션이라는 게 있죠. 항목별 공제라는 거에서 공제하고 나서 남는 금액에 대해서 세율 곱해서 연방세를 내는데, 이 아이테마이즈 디덕션이 높으면 높을수록 나는 과세소득이 줄어드는 거니까 좋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테마이즈 디덕션, 항목별 공제로 쓸 수 있는 금액 중에는 내가 주정부에다가 낸 세금 또한 연방 아이테마이즈 디덕션으로서 활용될 수 있다. 즉 주정부에 낸 세금은 내가 연방세 계산해서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이는 데 쓸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때부터 바뀌었어요. 제약이 생긴 거예요. 주정부에 낸 세금이 아무리 많았어도 그거에 대해 연방세 줄이는 데 쓸 수 있는 금액은 10,000불밖에 안 된다 였었거든요. 그러면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주소득세 많이 내는 경우에도 그거 다 못 쓰고 난리잖아요. 그리고 또한 이런 경우에 직접 버는 것도 있지만 K1 인컴이라고 해서 이런 패스트루 엔터티를 통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에 이제 그들이 내는 이 스테이트 인컴 텍스에 대해서 연방 소득세를 계산할 때 쓰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원래 기본 룰은 그런 건데 파트너십 텍스 일렉션이라는 것을 함으로써 무슨 얘기냐? 그 파트너십이 LLC가 벌어들인 소득을 원래는 주정부 차원에서도 내가 패스트루로서 가져와서 세금을 한 번만 낸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내가 그냥 엔터티 레벨에서 그러니까 파트너십에서 세금을 낼게요 라고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장점은 뭐냐면 그렇게 납부된 세금은 실질적으로 내가 연방세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의 세금 텍서블 인컴에서 빠진다는 거죠. 그 스테이트 인컴 텍스 자체가. 그 말은 이것도 어렵다. 그러면 뭐만 아시면 되냐? 10,000불밖에 내가 주에 낸 세금을 연방세 계산에서 공제 못한다라는 그런 기본 규정이 갖는 한계를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10,000불이 아니라 캘리포니아에다가 주소득세로 낸 게 10만 불이에요. 그리고 그 10만 불이 다 이 패스트루 엔티티로부터 내가 받은 인컴에 대한 세금이라고 가정해요. 그러면 원래대로 그냥 일반적으로 하면 10,000불까지밖에 내가 공제를 못하는데 이 파트너십 텍스 일렉션, 엔터티 텍스 일렉션을 해놓으면 내가 실제 10만 불을 다 공제할 수 있다는 거니까 사람에 따라서는 굉장히 큰 혜택이 될 수 있어요. 캘리포니아의 파트너십으로, LLC로, S코퍼레이션으로 운영을 하시는 그런 분들은 이 파트너십 텍스 일렉션을 함으로써 주에 부담하는 세금을 내가 연방세 공제에 활용할 수 있게 온전히 그 금액만큼 활용할 수 있다는 거니까 중요한 거고요. 하시면 좋은 거고 근데 이 내용이 또한 작년부터 이 캘리포니아가 이 파트너십 텍스 일렉션을 채택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 이렇게 모르셨던 분들이 많은데 금년부터는 꼭 챙기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내용이 118강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게 조금 어려우면 그 내용 118강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트러스트 소득세 과세 기준의 변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일 텐데요.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랜토어 트러스트라고 했고 non grantor trust라고 했는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제가 얘기하려는 건 뭐냐면 캘리포니아에 거주하시는 분들이에요. 또는 뉴욕에 거주하시는 분들이에요. 또는 어느 주에 거주하고는 상관없는데 우리가 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이 버는 돈에 대해 버는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낸단 말이죠. 뭐 당연히 그렇죠. 연방세에 대해서는 빼도 박도 못하죠. 피할 게 없죠. 왜냐하면 내가 연방 정부에 부담하는 세금은 내가 어느 주에 어디에 거주하건 간에 상관없이 미국 거주자면 내야 되는 거니까 내는데 주세는 다른 거잖아요. 내가 캘리포니아에 살기 때문에 저는 남들보다 뭐 타주, 뭐 텍사스다, 뭐 네바다다, 플로리다다 이렇게 주소득세가 없는데 사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추가의 세금을 부담한다는 거죠. 물론 뭐 캘리포니아가 뭐 기후도 좋고 뭐도 좋고 하니까 추가 부담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으나 아무튼 뭐 상황이 그런 거죠. 뉴욕도 마찬가지고 기타 뭐 세금 내는 그런 주들이 거주하는 사람들 중에 플래닝 아이디어가 있었던 거예요. 뭐냐? 내가 트러스트를 irrevocable trust, 취소 불능 트러스트를 만들고 그리고 그걸 non-grantor trust 좀 더 그럼 풀어서 얘기하면 내가 아닌 트러스트를 만들어서요. 내 재산을 그쪽으로 옮겨서 그 트러스트로 하여금 투자 활동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주식 투자 같은 게 되겠죠. 그러면 이 트러스트가 벌어들이는 소득이 당연히 연방세는 부담해요. 그렇지만 주소득세는 피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네바다에 트러스트를 세웠어요. 그리고 네바다에서 이런저런 운영을 하고 그 내 돈을 네바다 트러스트로 옮긴 뒤에 이건 더 이상 내게가 아니에요. 그리고 non-grantor 그러니까 내가 설립자니까 grantor인데 non-grantor예요. 이 트러스트는. 그러면 이 트러스트는 네바다 엔터티로서 이제 소득 활동을 하니 연방세는 내더라도 주소득세는 안 내겠네 라는 이런 어프로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제가 이 네바다 트러스트로서 네바다 닝 트러스트예요. Incomplete Non-Grantor Trust인데 요 내용이 방금 말씀드린 그 방식에 대한 소개예요. 충분히 보실만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간과하면 안 되는 내용이 뭐냐면
캘리포니아의 규정을 말합니다. 내가 만약에 캘리포니아 사람인데요. 네바다 트러스트를 만들어서요. 그럼 거기서 운영하면 되겠네. 라고 나이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캘리포니아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인 거죠. 사실 뭐 캘리포니아만 그렇겠습니까? 뭐 다른 주도 다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들을 할 텐데, 당연히 주 소득세율이 높은 주이기 때문에 주의 거주자들이요, 이와 같은 고민 또는 이와 같은 플래닝을 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 거기서 이제 그걸 막는 또 규정을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원래 일반 다른 주들은요, 내가 예컨대 어떤 A주라고 할게요. A주에 거주한 사람이 이거 주소득세 안 내려고, 네바다는 주소득세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쪽에 세워서 돈을 옮겨서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당연히 지켜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이거 그냥 잘 지키면 결국 여기서 벌어들인 소득은 주소득세는 비과세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캘리포니아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아까 말씀드린 A주의 경우는요, 일반적으로 그랜토가 어느 주에 있는 사람이냐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에요. 만약에 설립자가 A주의 거주자이면 네바다 트러스트를 하더라도 그 A주가 과세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기본법을 갖는 경우가 많아요. 캘리포니아도 예전엔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캘리포니아 사람인데 내가 네바다에 트러스트를 세워요. 그리고 나서 내가 그대로 옮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캘리포니아 거주자가 그랜토이기 때문에 과세될 수 있다라고 해석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규정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더 말하자면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으로 바뀐 거죠. 뭐냐? 트러스트의 그랜토는 중요하지 않고요. 설립된 트러스트의 경제활동을 놓고 봤을 때 그 경제활동이 벌어들이는 소득이 캘리포니아에 원천이 있느냐, 또는 그 트러스트를 운영하는 사람, 트러스티죠. 캘리포니아 트러스티가 있느냐, 그리고 또는 그 트러스트의 베네피셔리 중에 캘리포니아 베네피셔리가 있느냐를 가지고 여기에 하나라도 적용이 된다면 캘리포니아가 과세한다 라는 그런 규정을 확립한 지 좀 됐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숙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incomplete trust, 그러니까 소득세 목적의 타주 트러스트를 만들더라도 이걸 반드시 감안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케이스가 하나 있었는데, 이거는 노스캐롤라이나, 그러니까 캘리포니아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그 내용은 대법원 케이스였었으니까 뭐 주 정부 캘리포니아에서도 그거 당연히 감안하겠죠. 내용은 뭐였냐면, 노스캐롤라이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던 사람들이었었는데요. 뭐 트러스티도 그렇고 설립자도 그렇고 그랜토도 그렇고 자산도 그렇고 투자 소득도 노스캐롤라이나 아무 상관이 없는데, 베네피셔리들이 노스캐롤라이나로 다 이주를 했어요. 그리고 디스트리뷰션도 안 받았어요. 아직은. 그러니 내가 트러스트는 노스캐롤라이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뭐 in terms of grantor, trustee, beneficiary, 그리고 트러스트 액티비티까지 다 상관이 없었는데, 하나 베네피셔리들이, 수혜자들이 이제 노스캐롤라이나로 간 거죠. 그러나 그 트러스트의 어떤 경제적인 그 혜택을 받은 적은 없고요. 그런 상태에서 노스캐롤라이나가 베네피셔리 당신들 노스캐롤라이나로 이제 왔으니까 우리 과세할 거야 라고 하고 과세를 딱 했어요. 이게 케이스가 이제 소송이 걸린 거죠. 노스캐롤라이나하고 최종적으로는 이겼어요. 납세자가. 왜? 노스캐롤라이나에 이주했다라는 것 말고는 다른 게 전혀 없다. 그럼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캘리포니아에 만약에 적용을 한다면 비슷할 거예요. 만약에 원천 소득도 없고 트러스티도 없어요. 없어야 해요. 그리고 베네피셔리도 없는데, 또는 있다 하더라도 이 트러스트로부터의 경제적인 혜택을 아직 분배받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면 이 노스캐롤라이나 대법원 케이스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는 우리가 조금 여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다. 이제 최근의 어떤 판례를 통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우리가 어떤 인컴텍스 목적으로의 트러스트를 만들었을 때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감안해야 된다. 특히 캘리포니아 거주자들은요. 그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 2023년도에 이 증여상속세 절세 플래닝 관련해서요. 첫 번째로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13 밀리언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23년이니까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요. 24, 25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반드시 다시 예전으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냥 어떤 그 정치권의 그 입법부의 지금 분위기와 돌아가는 상황으로 봤을 때 낮아질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것은 아주 보수적이거나 현실적이지 않은 예상은 아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가장 상대적으로 높은 어떤 예상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랬을 때 지금은 13 밀리언이 분명히 우리가 확실히 주어진 혜택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최대한 활용해서 결국 우리가 트러스트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여전히 내가 어떤 원하는 수준의 결정권, 컨트롤을 유지하면서 실제 증여상속세법상의 증여행위는 완료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미리 해놓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왜? No clawback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현행법에 따라서 이걸 진행하면 법이 나중에 바뀌더라도 돌아가서 이렇게 클러백 하지는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걸 가지고 뭐 불이익을 주지는 않겠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 말은 뭐냐? 지금이 1,300만 불이잖아요. 그러니까 1,300만 불이었을 때 내가 1,300만 불을 온전히 다 증여를 해요. 근데 만약에 2025년 지나서 이게 법이 바뀌어요. 그래서 라이프타임 익셈션이 확 줄어든다고 치죠. 뭐 500만 불, 400만 불 줄어들어요. 그렇다 해도 이 현행법에 따라 증여한 거에 대해서 법이 바뀌었다고 그만큼을 더 추가로 과세하거나 그런 일은 없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기회가 사라지기 전에 뭔가를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 텍스-프리 기프팅이라고 하는 것은요. 앞서 첫 번째로 연간 면제 금액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1,300만 불이라고 하는 라이프타임 익셈션과는 무관하게 1년에 수증자, recipient, beneficiary의 한 명당 17,000불까지는 아예 그런 것들을 쓰지도 않고 라이프타임 익셈션 전혀 쓰지도 않고 증여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아이가 2명이란 말이죠. 그러면 17,000불 큰애, 17,000불 작은애 한테 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저만 할 수 있나요? 저 배우자도 할 수 있죠. 17,000불 또 17,000불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이 68,000인가요? 만큼이 비과세로 아예 라이프타임 익셈션을 쓰지도 않고 증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뿐만이 아니죠. 뭐 삼촌, 할아버지, 할머니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수증자 기준으로 한 명씩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아주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그거를 그냥 증여하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보다 더 좋은 건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트러스트를 만들어서 아일릿이죠. Irrevocable Life Insurance Trust인데요. 결국은 이 트러스트로 하여금 라이프 인슈런스를 사도록 하는 건데 여기에 들어가는 프리미엄, 불입금을 매년 17,000불씩 또는 자식들, 베네피셔리들이 여럿이면 그거 곱하기 사람 수겠죠. 만큼씩을 넣도록 트러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데스 베네핏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 데스 베네핏은 상속세를 일으키지 않거든요. 그러면 결국 내가 직접 라이프 인슈런스를 투자했을 때에는 내가 죽고 나면 이 사망보험금이 상속세의 부담을 지게 되는 그런 금액인데 반해 방금 말씀드린 이 라이프 인슈런스 트러스트라는 것을 쓰게 되면요. 증여세도 안 내고요. 왜냐하면 연간 면제 금액 17,000불이잖아요. 그리고 이건 그냥 자동적으로 자동이체를 해놓으면 돼요. 그럼 뭐 신경 쓸 것도 별게 없어요. 그러면 결국 컨트리뷰션도 비과세, 그리고 나중에 애들이 받게 되는 금액도 비과세 해서 라이프 인슈런스가 결국 소득세도 안 들어가고 증여상속세도 안 들어가고 하는 그런 굉장히 큰 혜택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것보다 가장 실무적으로 간편한 이 연간 면제 금액의 활용 방안으로서 아일릿이 있다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거 두 번째는요.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이거는 꼭 당연히 뭐 가족이 아니어도 되는데 어떤 혜택을 보는 사람들의 교육비나 병원비를 내가 직접 대납해 주는 경우에는요. 이것 역시 증여상속세가 아닌 거예요. 예컨대 뭐 제가 누군가에게 돈을 주고 그 사람이 본인의 병원비를 직접 납부하게 되면 이거는 저는 증여를 한 거죠. 그렇지만 내가 그 사람의 병원비를 내가 내주는 그런 상황이 되면 증여세로 카운트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취소 불능 트러스트를 활용하자라는 건데요. 이게 이 연간 면제 금액 활용한다라는 거에 있어서의 그 아일릿 그거 역시도 Irrevocable Life Insurance Trust라서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짓이라고 하는 것 또한 이것도 이 33강에 있는데 우리가 이와 같은 이 라이프타임 익셈션과 이 애뉴얼 익스클루전을 활용해서 누릴 수 있는 그런 트러스트 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오늘 얘기하는 게 좋을까 지금 고민이 되는데 간단한 컨셉은요. 내가 자산이 100만 불이라고 할 때 이거를 그냥 트러스트에 옮기면은요. 옮겼을 경우에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뭐가 있냐면 내가 실질적으로 이 트러스트에 대한 운영의 권한은 여전히 일정 부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100만 불이라고 하는 그 자산이 그냥 현금이 아니라 어떤 인컴 프로퍼티라고 가정을 할게요. 부동산 자산인 거죠. 임대 부동산이라고 하죠. 그럼 그걸 옮김으로써 내가 그 100만 불어치의 자산을 증여한 거고요. 그러나 내가 거기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에 있어서 소득이 발생하잖아요. 거기서의 세금은 내가 계속해서 부담할 수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나는 100만 불을 증여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거기서 발생하는 소득세를 내가 지급해 주기 때문에 그만큼이 추가의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증여라는 거죠.
그런 것으로 누릴 수 있다라는 혜택이 있고요. 또한 이 베네피셔리로 하여금 받게 되는 그 자산 금액이 100만 불인데요. 그 자산 가치가 나중에 또 부동산은 계속 오를 거잖아요. 그러면 그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증여상속세를 부담하는 그 금액에 해당이 안 되는 거니까 그게 역시 추가의 베네핏이 되겠죠. 그게 가장 기본적인 이 irrevocable trust의 혜택인데 보통 그렇게 안 하고요. 여기에 추가의 어떤 스트럭처링 아이디어를 같이 반영을 하게 됩니다. 뭐냐 하면 내가 이 100만 불이라고 했을 때 이거를 그냥 증여하는 게 아니고요. 한 10분의 1 정도만 증여를 하고요. 나머지 90%, 90만 불에 대해서는 이 트러스트로 하여금 나에게 이 부동산을 사가도록 해요. 그러면 나는 100만 불짜리 자산을 트러스트로 주고 그리고 그 대가로서 10만 불의 현금과 90만 불의 채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over the course of trust period 동안에 이 트러스트는 나에게 돈을 갚아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 비용도 있잖아요. 그것도 나에게 갚아야 됩니다. 그 말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내가 비록 내 재산을 지금 내 손에서 떨어뜨리는 증여 행위를 진행하지만 거기서 나오는 현금 흐름을 내가 원하는 기간 동안에 내가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그런 바이잖아요. 내가 자산이나 관리 이런 거 더 이상 신경은 안 쓰고 싶지만 그러나 여기서 나오는 현금 흐름이라던가 아니면 그 부동산의 운영에 있어서의 일정 수준의 발언권은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잖아요. 그런 것들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이 irrevocable trust, 이짓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지금 우리가 1,300만 불이라고 하는 그 혜택이 있을 때 해놓음으로써 나중에 그 금액이 줄어든다 하더라도요. 그때 우리가 해놓은 방안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못하니까 꼭 해놓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이게 지금 시간을 좀 줄여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건너뛰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33강을 보면 이것 자체도 한 30분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관심 가지실 분들, 특히 내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자산 그리고 수익을 내는 어떤 그런 비즈니스 또는 부동산 자산이 있을 때 여기서의 현금 흐름은 계속 가져오지만 그러나 증여는 내가 자산 가치는 계속 올라갈 테니 지금 이 법이 유리한 상황에서 뭔가를 해놓고 싶다라고 했을 때 반드시 활용하면 좋은 혜택을 제공하는 그런 방안이니까요. 꼭 한번 보시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가벼운 얘기일 텐데요. 가족 간 자금 대여라는 거는요. 이게 있어요. 간혹 또 질문을 많이 받는 것이 부모 자식 간에 또는 친척들 간에 론이라는 걸 주고받아도 되냐? 답은요. 예스예요. 안 되지 않아요. 이상한 나라도 아니고 우리가 적정한 수준의 이자 그리고 정말 진정한 의미의 론이라면 채권 채무라고 하면 그걸 왜 관계인이라고 못하게 하겠어요. 할 수 있는데 결국 중요한 건 그게 적정한 어떤 조건이라는 것, 그 적정한 텀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결국 말하자면 돈을 빌리는 데 있어서는 이자율일 텐데 IRS가 항상 고시하는 이자율이 있어요. 매달 업데이트 하거든요. 작년 12월 기준으로는요. 아마 3년 이하의 론에 대해서는 4.55% 그리고 이게 많이 올랐습니다. 예전만 해도 한 1%, 2% 굉장히 낮았는데 그리고 3년에서 9년까지가 아마 4.27, 그 이상에 대해서는 4.34를 연리로 지급하는 것으로 약속하면요. 문제 삼지 않아요. 예컨대 내가 자산을 가진 1세대예요. 2세대가 사업을 하려고 그래요. 사업자금 필요한데 이거 돈 빌릴 수도 없고 뭐도 없고 하잖아요. 그때 이렇게 빌려주고요. 그 정도의 이자만 받으면 그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좋은 거잖아요. 활용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얘기고요. 자, 인컴 텍스 앤 베이시스 플래닝이라는 거. 이것도 어렵진 않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내가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가치가 많이 올라갔어요. 이거 사실 다른 영상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린 부분이긴 한데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건데요. 내가 자산 가치가 예를 들어 10년 전에 산 자산이 10만 불 주고 샀는데 이제 100만 불이 됐단 말이죠. 그럼 이거를 팔면 90만 불에 대해서 세금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안 팔고 내가 계속 끌고 가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상속하도록 하는 거죠. 내가 팔아서 그거를 증여하거나 상속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내가 쭉 갖고 간 다음에 상속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가진 10만 불 주고 산 자산이 죽을 때 100만 불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상속받는 사람은요. 이 상속받은 자산의 원가를 100만 불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이게 스텝업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스텝업, 베이시스라는 건 원가라고 해석하면 좋을 텐데요. 업 되는 건데 결국 그 말은 돌아서서 이 사람이 팔면 100만 불짜리를 100만 불로 상속받아서 파니까 양도세가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 굉장히 좋은 건데 이게 무조건 좋은 거냐? 항상 그렇지는 않아요. 왜? 결국 소득세를 줄이는 거잖아요. 10만 불짜리가 100만 불이 됐는데
이 90만 불에 대해서 원래는 내가 팔면 소득세를 내는데 그게 뭐 지금 캐피탈 게인 텍스가 뭐 20%, 15%, 20% 되고 그다음에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뭐 10%가 넘으니까 그거 역시도 30% 이상이 될 수 있겠죠. 높은 경우에는. 근데 그거를 세이브하지만 만약에 내가 자산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이걸 죽을 때까지 끌고 있음으로써 나의 상속세 부과 대상 자산으로 이 100만 불이 카운트가 되잖아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세율이 또 40%예요. 그러니 내가 양도세 줄이는 대신에 상속세 부담이 생기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특히 자산이 지금 기준에서 뭐 1,300만 불 이상 있다거나 아니면 나중에 법이 바뀌어서 그 트레시홀드가 낮아진다고 하면 이게 베이시스가 내가 죽었을 때 끌고 간다고 해서 그만큼 올라가는 혜택이 상속세 부과 대상 자산으로 카운트 됨으로써 부담해야 되는 상속세보다 비교했을 때 더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기를 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유리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 이 베이시스 스텝업이라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얼마나 유리한지 한 번만 더 말씀드린다면 내가 오히려 베이시스 스텝업이라는 혜택을 누리는 것보다 미리 이 취소 불능 트러스트나 이런 걸 통해서 해놓는 게 상속세를 줄인다는 점에서 훨씬 더 유리한 거 아니냐라는 거를 두 개를 놓고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고려할 부분들이 있는데요. 부부 공동자산의 경우는 좀 달라요. 예컨대 남편과 배우자가 있는 공동 소유 자산이 있다고 하면요. 그러면 이제 5대5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한 명이 먼저 돌아가시면요. 50%만큼이 상속 부과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의 자산 가치가 스텝업이 되는데 여기서 surviving spouse, 돌아가시지 않은 그 배우자의 베이시스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한 10만 불 주고 부부가 같이 샀어요. 근데 100만 불이 됐어요. 그래서 만약 남편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원래는 돌아가신 분의 베이시스만 스텝업이 되니까 뭐 굳이 말하면 5대5로 나눠서 50대 50이고 남편의 베이시스는 5였으니까 45만큼만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스텝업 베이시스의 룰은요. surviving spouse, 와이프의 베이시스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돌아서서 와이프가 그걸 팔면요. 양도세 하나도 안 내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감안했을 때 요걸로도 여기 지금 해당이 되시는 분들 분명히 있거든요. 금년이 가기 전에 뭔가 해놓는 게 꼭 필요하겠다라는 겁니다. 리빙 트러스트는 이거는 제가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이 리빙 트러스트가 한 명이 돌아가시고 나면 원래 그냥 남아있는 배우자에게 부부 공동의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었다고 하면 공동의 자산 또는 한 명이 먼저 돌아가셨을 때 배우자한테 다 주는 그런 옵션도 있고요. 그렇게 안 하고 이 바이패스 트러스트,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자산인데 별도의 바이패스 트러스트를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 커뮤니티 프로퍼티로서 부동산이나 이런 자산 가치가 올라간 자산이 있는 경우에 그리고 그걸 트러스트를 통해서 갖고 있는 경우에는요. 바이패스 트러스트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니 지금 트러스트 가지고 계신 분 중에 내가 바이패스 트러스트가 같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라면 그리고 거기에 1번 바이패스 트러스트가 있고 2번 그 커뮤니티 프로퍼티 해당이 되는 프로퍼티가 리빙 트러스트 자산으로 들어가 있다면 혹시라도 내가 불이익을 받는 건 없는지를 꼭 리빙 트러스트를 만드신 분과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냐? 최악의 경우는요. 내가 스텝업을 누리는 데 있어서 부부 공동 자산의 경우는 같이 누린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도 못 누리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결국 10만 불에 사서 100만 불이 된 거에 대해서 마침 돌아가신 분이 직접 받았을 때 100만 불이 될 텐데 그거를 누리지 못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리빙 트러스트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확인하셔야겠고요. 리빙 트러스트를 만드시는 분들도 그 점을 기억하시기는 쉽지 않겠습니다만 아셨으면 좋겠네요. 이상이 23년도에 바뀌는 그 내용 바뀌고 또는 22년에 바뀌었더라도 23년에 꼭 감안해서 해당되시는 분들이 시행하시면 좋겠다 싶은 그런 플래닝 아이디어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좀 수준이 높았죠. 다음에 뵐 때까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